나는 일벌레였다. 신입사원 때부터 그저 열심히 일했다. 나처럼 머리가 뛰어나지도 않고 썩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직장인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뿐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삼성에 입사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는데 신입사원 때 계열사 대표로 뽑혀 그룹 조직에 잠깐 소속되기까지 했다. 한때는 대표이사 표창도 받았고 대리 시절 1년 선배들과 연봉이 같아질 만큼 회사에 충성했다. 나는 뼛속까지 삼성맨이었다. 하루 15시간 일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밤을 새우는 것은 부지기수였다. 오로지 앞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입사 10년 차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일이 너무 많은 것을 빼면 삶의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너무 안정적이라는 것, 너무 무난하다는 것. 돌이켜보니 너무 뻔한 삶이었다. 16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갔다.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아 대기업에 입사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승진도 했다.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이고 무난한 이 삶에 돌연 의문이 들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았던 것이다. 채만식의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이 떠올랐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기성품 같은 인생. 지금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 삶에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이제 곧 40이었다. 남자 나이 40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직장에서 40의 남자는 대부분 중간관리자 위치에 있다. 저성장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30년에서 20년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40은 그 시간을 피부로 느끼는 나이다. 입사 동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회사를 떠났음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 40이라는 나이는 밥과 존재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나이다.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할 일에 소진된 인생을 자각하며 헛헛한 웃음을 짓는 때다.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고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아깝고 변하기는 어려운 시기. 그래서 40은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남아서 승부를 걸 것인가? 새로운 세상을 찾아 떠날 것인가? 이때를 놓치면 대부분 주저앉게 된다. 그 무렵 나는 오랜 본사 생활을 접고 영업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영업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였다. 영업 현장은 생동감이 넘치고 치열했다. 본사보다는 훨씬 정글에 가까웠다. 그곳의 법칙은 아주 깔끔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한다. 영업 실적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됐다. 평가 기준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좋았지만 그로 인해 깔끔하게 힘들어지는 조직과 인력이 생겨났다. 숫자가 영광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숫자로 인해 좌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나는 그곳에서 직업의 비정함을 많이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하는 곳에 큰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선배 한 분이 회사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이다. 안타깝게도 선배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졌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였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선배는 부장 승진해서 계속 누락되면서도 열심히 버티던 분이었다. 1년 후배를 상사로 모시면서도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회의를 하고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니 믿기지를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맡고 있는 젊은 미망인과 중고등학생 두 딸을 보면서 사람들은 안쓰러워했다.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어처구니 없는 삶의 시나리오는 누가 쓰는 것인가? 우리는 왜 일을 하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삶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며칠 나는 거리를 많이도 헤맸다.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가 떠올랐다. 제우스를 속인 죄로 무거운 바위를 영원히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형벌에 처해진 시시포스. 사무실이나 거리나 온통 시시포스로 넘쳐났다. 일의 쳇바퀴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언덕 위로 돌을 굴려 올리고 있었다. 대체 그 돌은 누구의 것일까? 사람들은 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돌을 끝도 없이 굴려 올리는 것일까? 우리는 대체 무슨 죄를 진 것일까? 가난해서일까? 천직을 찾지 못한 죄일까? 분명한 것 하나는 어떤 돌을 굴릴 것인지, 언제까지 굴릴 것인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었다.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라는 물음이 내게로 온 뒤 삶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전에는 하지 않던 산책을 시작한 것이다. 점심시간 혹은 늦은 오후에 잠깐의 짬을 내어 회사 근처를 산책했다. 나는 나를 보고 싶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사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싶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늪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건 아닌지 알고 싶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분리된 하루 30분의 산책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직장 생활 13년. 삼성의 푸른 로고가 박힌 명함은 어디 내밀어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제서야 알았다. 내가 명함 속의 직책과 직위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나의 하루는 관성에 따라 흘러가고 있었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나는 젊은 날의 꿈을 어느 귀퉁이에 팽개쳐둔 채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 무자비한 경쟁의 사다리를 헐떡이며 오르고 있었다. 나는 째째하게 살고 있었다. 나에겐 나의 세상이 없었다. 열심히 산다고 자위했지만 정작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무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불현듯 나는 광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광대 말이다. 대체 내 인생의 대본은 누가 쓴 것인가? 그것을 무섭게 자각한 어느 날, 삶은 준엄하게 나를 꾸짖었다. 이게 너의 전부인가?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서 시시하게 살다 갈 것인가? 그즈음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문제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였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준 이 회사를 벗어나면 무엇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밥과 지금의 평온한 삶을 포기할 만큼 대단하게 하고 싶은 일은 과연 무엇인가? 고백컨대 그때 내게 그런 것은 없었다. 굳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멋진 동기부여가가 되는 것 정도였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에겐 너무 먼 일이었다. 그 무렵 한 선배를 알게 되었다. 인터넷 재테크 동호회에서 만난 선배는 당시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IT 연구소에 다닌 경력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 직업인 듯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오판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니라 꽤나 큰 규모의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연히 접한 부동산 투자가 적성에 잘 맞았고 그와 관련해 사업을 구성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선배는 단박에 내 롤모델이 되었다. 그와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눈 저녁의 대화를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대기업 IT 연구소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곳인데 직장을 나올 때 아깝지 않으셨어요?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진지하게 물었다. 아까웠죠. 두려웠고요. 하지만 그보다 내 나이가 더 두려웠어요. 회사를 나올 때 내 나이가 42이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시시한 직장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구나. 하지만 너무 대책 없지 않은가? 나는 궁금했던 질문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배님은 원래부터 그 분야를 잘 알았나요?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내 경우도 대단한 준비를 했다거나 필살기가 있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회사를 다니면서 재테크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를 몇 번 했고 부동산 자체를 좋아해서 주말에 물건도 자주 보러 다니고 부동산 투자 동호회 활동도 하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 IT 기술을 도입해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국 그도 확실한 길을 찾고 퇴직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부동산이라는 분야에 흥미가 있었고 자기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 잘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나온 것이다. 나는 그와의 대화에서 희망과 만만치 않은 현실을 함께 보았다. 그렇게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질 무렵 선배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동했다. 점점 그의 사무실을 찾아가는 날이 많아졌다. 그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설레었다. 나는 남의 회사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부러웠다. 더 늦기 전에 선택을 해야 했다. 지킬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두 갈래 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의 길은 지금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안정적이지만 미지근한 삶. 떠나고 싶지만 떠나기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길로 가면 반대의 삶이 펼쳐진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길고 긴 가시덤불이 나올지 오색찬란한 무릉도원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현재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기에
가다가 쓰러질지 모른다. 커다란 모험이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밥이냐 존재냐? 안정인가 도전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나는 무섭게 책을 팠다. 회사 일만으로도 정신없이 바빴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 많은 책을 읽었다. 그 시절 주로 읽은 책은 고본형과 피터 드러커, 찰스 핸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이었다. 변화 경영 전문가 고본형 선생님의 책은 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명을 주었다. 내 삶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나여야 한다. 내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스스로를 자본화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은 커다란 가르침으로 남았다. 특히 그 자신이 도전적인 1인 기업가의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 흠뻑 빠져들 수 있었다.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와 찰스 핸디를 통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삶의 경로를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통해서는 뜨거운 성공의 의지를 다졌고 그를 통해 동기부여가의 꿈을 다시 꾸기도 했다. 이들은 내게 커다란 의욕과 가르침을 선사해준 멋진 스승들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내게 말했다. 직장에서 빨리 나와 너의 길을 가라. 다만 그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라는 것이다. 그 무렵이었다.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가 올라온 것은 13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두 번째 접하는 희망퇴직 소식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남느냐 떠나느냐를 고민하는 이 시점에 희망퇴직 소식이 뜨다니. 이건 신의 계시가 아닌가. 무작정 퇴직하는 것에 비해 꽤 많은 위로금이 추가로 주어지는 희망퇴직은 좋은 기회일 수 있었다. 그로부터 불면의 밤이 시작되었다. 머릿속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생각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지금 바꿔야 해. 지금 결단하지 못하면 네 삶은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지금 삶에 만족하니? 지금 이 일이 좋아? 가슴 뛰는 삶을 살고는 있니? 언제까지 남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서 남을 위해 살 건데 지금이라도 널 위해 살아. 하지만 막상 결심의 문턱에 서니 지키자는 생각의 힘도 무시할 수 없었다. 참아야 돼. 넌 지금 배가 부른 거야. 이대로 나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해? 당장 뭘 하고 살 건데? 넌 지금 가족의 삶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 그렇게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됐다. 어떤 날은 새벽이 푸르게 밝아올 때까지 잠을 청하지 못했다. 믿고 따르던 인생 멘토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혼자 멀리 기차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웠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존재가 있었다. 다름 아닌 한 권의 책이었다.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가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읽게 된 것이다. 당시 변화가 절실했던 내게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진한 울림으로 다가왔지만 특별히 뒤통수를 망치로 내리친 부분이 있었다. 바로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는 얘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생은 강물과 같다. 우리는
어디로 가 닿겠다는 구체적인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의 강물에 뛰어든다. 얼마 흘러내려가지 않아 여러 가지 사건과 두려움, 도전 등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강물이 갈라지는 분기점에 접어들게 되어도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그냥 강물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지배당하며 사는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느낀다.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고 그제서야 바로 몇 미터 앞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음을 발견하지만 강변으로 배를 저어 나갈 노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강물과 함께 낭떠러지 폭포로 추락한다. 때론 감정의 추락이기도 하고 신체적인 추락 혹은 경제적인 추락이 될 수도 있다. 살면서 어떤 도전을 받더라도 상류에 있을 때 좀 더 나은 결단을 내렸더라면 추락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거세게 흐르는 강물에 빠진 채 흘러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친 듯 노를 저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든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이 대목을 읽던 밤을 기억한다. 깊은 밤, 나는 조용히 책을 덮고 긴 산책을 했다. 그 밤 속에서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고민과 갈등으로 복잡하던 머릿속이 어쩌면 그렇게 명료하게 맑아지던지, 앞날에 대한 고민으로 온통 우울하게만 보이던 세상 풍경이 어쩌면 그리도 맑고 아름답게 변해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내내 들뜬 심정으로 밤을 지새운 뒤 이튿날 회사에 출근해서 웃는 얼굴로 사직서를 냈다. 내 인생 최초의 사직서였다. 동료와 선후배들의 반응은 경악 수준이었다. 남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먼저 나가는 내게 부러워하는 눈길을 보냈다. 먼저 나가 준비하고 기다리라며 시시한 위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건 부러움이 아니라 더 없는 동정의 제스처였음을. 사다리를 오르는 무한 경쟁의 대열에서 먼저 이탈해 나가는 경쟁자를 바라보는 안도와 위장의 미소였음을. 멋지게 나오기는 했다. 일을 못해서 잘린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루해질 때쯤 먼저 회사를 찬 것이니 멋지게 나온 게 아닌가. 나는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지 못하는 회사를 향해 큰 소리를 치며 뛰쳐나온 주인공 제리처럼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회사를 걸어 나왔다. 하지만 고백컨대 막상 나와서는 당당하지 못했다. 당장 나는 많은 것이 허전했다. 13년을 한결같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정신없이 출근하며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전에 집 주변을 서성일 때는 괜한 눈치가 보였다. 그리고 매월 21일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던 문자가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섭섭했다. 월급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말이다. 나는 이제 대기업 과장이 아니었다. 그저 갈 곳 없는 젊은 퇴직자였다. 생각해보면 지난 시절 명함은 나의 전부였다.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퇴직하고 5개월이 지났을 무렵
재정 정리를 해보았다. 당시 퇴직금과 위로금을 꽤 받았기에 당분간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 정산을 해보고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수입은 제로인 상태에서 5개월간 통장에서 나간 돈이 자그마치 3천만 원이 넘었다. 우리 부부는 기본적으로 절약이 몸에 밴 사람들이다. 생활비 지출은 적당했지만 과거에 잘못한 부동산 투자 때문에 매월 상당 금액을 대출 이자로 내고 있었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막상 월급 절벽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숫자를 눈앞에 접하자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루에도 12번씩 불안이 엄습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어느 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경력직으로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를 쓰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참담한 심정으로 그 이력서를 찢어버리면서 나는 개탄했다. 남의 월급 받으면서 살기 싫어 제발로 회사를 뛰쳐나와서는 또다시 남의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력서를 쓰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기력이 떠올랐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어린 시절부터 말뚝에 묶여 자랐기에 실제로 말뚝을 쓰러뜨릴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었다. 문득 송별회 때 담당 임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유 과장, 지금은 이렇게 나가지만 머지않아 분명 어려운 시간이 올 거야.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 내 친구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자리 하나 알아봐 줄 테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건 은행으로부터 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였다. 퇴사를 한 시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은행 금리가 솟고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불안한 마음을 고백했다. 이자가 겁이 난다고. 이런 판국에 직장을 나오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의기소침해서 말했다. 순간 아내의 눈에도 불안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러나 돌연 아내는 내 등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사내 대장부가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래요. 문제 생기면 집 팔아서 해결하면 되잖아. 어깨 펴요. 애써 웃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얼마나 못난 놈인가. 방황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를 꽉 채워서 살았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 공부를 하면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사업 관련 책, 재테크 관련 책은 모조리 찾아 읽었다. 재테크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했다. 좋다는 강의는 모두 쫓아다녔다.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어 살다 보니 자연스레 불안감도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무장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부동산 경매 카페 한 곳에 가입해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처음의 의도는 부동산 중개를 잘하려면 경매도 알아야 하니 이번 기회에 배워두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저 알아두기 위해 찾아간 그곳에서 나는 삶을 변화시킬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수업을 열심히 듣던 어느 날 부동산 투자를 내 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다.
수업 시간 강사님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대해 소개했고 나는 거기에 흠뻑 빠졌다. 고정 수입에 목말라 있던 내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렇게 투자 이야기에 솔깃했다고 해서 바로 무언가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무척이나 의심이 많고 신중한 사람이다. 최소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싶었다. 그날 이후로 강사님의 이야기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나름대로의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강사님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매 물건을 추천해 주었는데 나에게 맞는 임대 수익형 물건은 주로 지방에 위치해 있었다. 나는 거리에 상관없이 현장 검증 작업에 나섰다. 경상도, 전라도 지역도 마다하지 않았다. 몇 달간의 검증 작업을 거치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강사님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나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내가 가진 자금으로 이런 식의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수많은 가설을 세웠다. 나는 흥분이 되었다. 이제 결심만 남았다. 무엇보다 내가 전업 투자자의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많이도 만났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전업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투자를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이 오히려 반가웠다.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때 10년 넘게 전업 투자자로 살아온 분에게 귀한 말을 들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전업 투자자는 상승기에도 돈을 벌어야 하고 하락기에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섭렵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집 한 채를 사서 얼마를 남기고 팔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만의 철학과 원칙을 갖고 시장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은 큰 도전이 되었다. 가슴속에서 한번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다는 뜨거운 욕망이 솟구쳐 올랐다. 완전히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는 더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무수히 검증을 했다. 한편으로는 무섭게 책을 읽어나갔다. 그때 읽은 책은 크게 두 분야였다. 하나는 부동산과 재테크 분야였고 또 하나는 성공한 사업가들의 책이었다. 책을 통해 부동산과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감과 동시에 성공하는 이들의 마인드도 장착해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다. 투자 목표를 세우고 기본 원칙도 몇 가지 정했다. 전업 투자자는 자신이 사장이자 직원인 1인 기업가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의 활동 원칙, 즉 나만의 그라운드 룰을 정했다. 무조건 새벽 5시에 기상한다. 작은 것부터 정석대로 단계를 밟는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직접 해본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어디든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늦게 떠난다. 그 시절 나의 일과를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신기할 정도로 바빴다. 남들은 집으로 퇴근하는 저녁 무렵이 내게는 두 번째 라운드에 서는 시간이었다. 나는 최초 1년간 집수리는 내 손으로 직접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 하에
저녁 8시 이후에는 낙찰받은 아파트에 가서 홀로 집수리를 했다. 처음 방문 손잡이를 교체할 때는 무려 5시간이 걸렸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그해 12월, 충남에 있는 17평짜리 아파트를 하루 종일 수리하고 새벽 3시 용인에 있는 집에 가려고 아파트를 나서니 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페인트와 먼지, 고단함이 뒤섞인 몸을 차에 싣고 집으로 향하는데 눈 내리는 밤 풍경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운전을 하다 살짝 눈물이 났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평화롭게 잠이 드는 아이들을 보자 또 한 번 눈물이 났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죽은 듯이 쓰러져 잠들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정신이 남아있는 날은 내가 좋아하는 프로스트의 시 눈 내리는 저녁 숲가의 서서를 되뇌며 잠들었다.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다. 그러나 나에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 가야 할 길이 있다. 잠들기 전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렇게 10개월이 흘렀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시간도 모든 것을 들이부은 시간이었다. 10개월 만에 나는 31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되었다. 그러나 나의 무서운 초반 질주는 10개월 만에 일단락을 지어야 했다. 오로지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가던 어느 날 통장을 살펴보니 가진 돈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투자를 멈춰야 할 수밖에 없음을 감지했다. 아직도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투자를 이어나갈 수는 없었다. 나는 비통한 심정으로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잠시만 버티면 된다. 잠시만 버티면 된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저기 회사의 문을 녹하고 있을 때 예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연락이 왔다. 삼성의 임원 한 분이 독립해 금융회사를 차렸는데 같이 와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나는 선배가 내민 손을 덥석 잡았다. 그렇게 해서 2번째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퇴직한 지 정확히 2년 만이었다. 투자를 재개하며 나는 목표를 새롭게 정했다. 투자의 레벨업을 꾀하기 위해 특수물건 경매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특수물건 경매는 어렵다. 걱정과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직장을 나온 이후 나를 움직여온 지배적인 생각이 또다시 나를 움직였다. 항상 실패의 위험성보다는 성공 가능성을 먼저 보자는 다짐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도전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운 좋게 괜찮은 물건들을 접하면서 나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왔다. 내 인생에서 2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사직서였다. 엄청나게 기쁘거나 큰 성취감에 젖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삶에서 목표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나는 덤덤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참으로 자유롭게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운동하고 싶을 때는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싶을 때는 책을 읽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여행을 떠났다.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재정이 안정되자
투자도 자연스럽게 한 단계 나아가게 되었다. 2014년부터는 투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 내 삶을 살겠다며 회사를 나온 지 9년이 지난 지금 나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이제 와서 보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도 용수철처럼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루하루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 태어나 홀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황홀한 일이다. 이 자신감으로 나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펼치고 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의 정신을 낙타와 사자에 비유했다. 낙타가 의미하는 것은 의무와 복종이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세상이 정해준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사자는 자유의지의 상징이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다. 그는 다른 이가 주는 먹이를 먹지 않는다. 그 나름의 방식대로 사냥을 한다. 그가 주인이고 법칙이다. 우리들 누구나 낙타의 삶을 거친다.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 종일 사막을 횡단한다. 극히 일부의 낙타만이 사자가 되어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 낙타가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뇌와 결단, 그리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혹독한 시기를 거쳐야 한다. 나는 13년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고 전업 투자자가 되어 3년간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환한 달빛 아래 바람을 가르며 초원을 내달리는 사자가 되었다. 어떤가?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3년을 올인해서 50년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말이다. 당신도 꽃 피울 수 있다. 한번 태어난 세상에서 낙타가 아닌 사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간절히 원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도전하라. 결국 꽃은 핀다.